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미디어 정책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 정책 강의를 약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로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로 이제 신문을 중심으로 제가 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사례, 수정법 1조 사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 조항이죠.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국익이라든지, 혹은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혹은 명예훼손, 혹은 뭐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언론의 자유가 옹호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강의를 보면은 주로 신문을 중심으로 강의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식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론자의 근거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약간 그 내용을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미디어 체제라고 할 때 혹은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할 때 단순히 신문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어느 나라든 신문은 굉장히 다양한 신문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문의 설립을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규제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역시 저는 지금까지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미국식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대한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위대한 가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가치 부여는 사실은 미국의 헌법 체제에 대한 거거든요. 실제 유럽만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혐오 표현과 부딪혔을 때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혹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들의 시각 조정 혹은 강조점 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신문 중심으로 얘기했지만은 역시 미디어 체제에서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국 방송이 주제는 이거죠. 왜 방송은 신문에 비해서 규제가 더 많은가? 그리고 한국 방송 체제의 역사를 설명하고 한국 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 그러니까 지금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가장 학계에서 우월하다고 혹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것은 사실 BBC 모델이거든요.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 모델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은 왜 더 많은 규제를 받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 이런 주제를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방송에서의 공정성과 방송에서의 독립성과 방송에서의 다양성은 사실은 굉장히 얽혀있는 주제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에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신문에 비해서 많은 규제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보통은 이제 신문 일면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지적인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방송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방송을 좀 봐야겠죠. 보통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지상파라고 하는 세계 방송 메인 뉴스가 있죠. KBS는 9시 뉴스고, MBC는 뉴스데스크고, SBS는 8시 뉴스입니다. 이건 9시에 하고, 8시에 하고, 8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신문을 볼 때는 일면에서 탑이 뭔지, 세컨이 뭔지, 서드가 뭔지를 보면서 그 신문사의 어떤 정치적 지향 이런 걸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그 지면의 배치를 통해서 그 신문사가 해당 기사에 부여한
어떤 가치 판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방송에서 어떻게 할까요? 방송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의 가치 판단은 사실은 배치 순서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날 뉴스를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온 뉴스가 가장 신문으로 따지면 일면 기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주일 동안 방송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먼저 각 방송사의 뉴스를 먼저 보는 걸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KBS 뉴스를 한번 보시죠. 어저께자 KBS 뉴스. 청와대가 북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과 북한 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것인데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해경은 선내 CCTV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씨가 실종 전날 아들과 평소와 다름없이 통화했다며 월북 가능성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하루 통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람이 몰리는 마트나 시장 등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쌀에서 벌레 수백 마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재민들에게는 버려야 할 물건이 부업품으로 지급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네, 일면 기사죠. 이렇게 도입이 있고 일면 기사를 일면 기사가 뭔지 보는 거죠. 그날의 톱 뉴스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의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핵심은 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또 북한군이 사살 뒤에 시신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조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관련 소식들 차례로 짚어본 뒤에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보낸 통지문에서 공무원 피살을 사과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객관적 상황 파악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당국의 발표는 월북과 시신 훼손 여부, 그리고 사격 지시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후 사살됐고 시신이 훼손됐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장의 차이가 있자 청와대는 어제 오후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측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확인한 내용이 다르니 서로 다시 조사해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북한이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추가 조사 없이 우리 정부도 현재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KBS 9시 뉴스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MBC 뉴스데스크 8시에 방송하는 걸 탑뉴스를 보시죠. 그 여드름 흉터 아직도야? 시간 지나면 낫겠지. 여드름 흉터 그렇게 놔두면 청와대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과를 했지만 북한이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종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북측으로 넘어가게 된 건지, 또 북한이 시신을 훼손한 게 맞는지 여러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검토 결과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추가 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시신 소각 여부와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 또 총격 지시 경위 등을 두고 남북의 설명이 상당히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려면 북측 단독이든 남북 공동이든 사건이 발생한 북한 영해와 관련자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사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등에 대한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은 북한의 수용 여부입니다. 남북 공동조사의 경우 유사 선례도 없고 북한이 강력한 방역 봉쇄에 나선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과거 2008년 박광자 씨 총격 피살 사건 때도 북한 군인 조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져 공동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더 실시해 결과를 알려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를 어떤 식으로 북한에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이제 MBC 뉴스데스크의 이제 톱뉴스였고요. 이번에는 SBS 8시 뉴스 한번 보시죠.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여야의 대북규탄 움직임에도 기류 변화가 보입니다. 야당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며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여당에선 회의적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시 서구 가자동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시꺼먼 연기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심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국 공항묘지들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이른 성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나흘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우리 민간인한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 어제 해명 이상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밝힌 내용하고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먼저 조사를 다시 하고 필요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납득할 만한 답이 없다면 공동조사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저녁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서 온 통지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또 총격을 지시한 주체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 북한과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논란은 물론 어제 북한이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필요하다면 이란 단서를 달아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시신을 찾기 위한 남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껏 남북이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본 적이 없고 그 성과도 미지수여서 필요하면 이라는 유보적 단서를 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남북 공동조사를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을 다뤄가면서 대북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 뉴스는 이제 9월 26일자, 그러니까 토요일자죠. 토요일자 우리나라 지상파 3사의 뉴스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탑뉴스 이게 탑뉴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방송에서 탑뉴스가 되는 거죠. KBS 9시 뉴스도 역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MBC도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SBS도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게 뭐 톱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 3사에 있어서 일면 톱뉴스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제 이 월북 뭐 사건 진위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고 우리나라 당국이 그걸 조사한 다음에 좀 부실하니까 이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 문제가 이제 탑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제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3사에서 별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신문과 달리 방송은 크게 어떤 정치적인 색채, 어떤 의견들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주장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 간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지상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방송들은 이제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이 문제를 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지 시청률이 궁금할 텐데요. 작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JTBC,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JTBC가 굉장히 종편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죠. 신뢰도도 높았고 SBS, KBS, MBC 그리고 TV조선 이 5개를 비교한 건데요. 요게 요 세 개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상파 방송이고 요 2개가 종합편성 채널인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요 세 개가 보통 우리나라 방송 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종편이 등장하면서 이제 뉴스 시장이 조금 더 다양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청률을 보면요. KBS가 압도적으로 높죠. 보통 여기는 사람 수로 나왔는데 1000명, 그러니까 1000만, 10만, 93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청률로 따지면 대강 어느 정도 다 되냐면요. 이게 보통 20%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쪽이 보통 한 20% 정도의 시청률로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혹은 뭐 15% 정도의 시청률을 보면 됩니다. 사실은 KBS 시청률 한때 잘 나갈 때는 거의 35% 시청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거의 KBS 뉴스로 그 나라의 뉴스를 라운드업 혹은 서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SBS입니다. KBS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10% 안팎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원래는 JTBC가 원래 이제 계속 그 SBS 아래로 갔죠. 이거는 이제 지상파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인 MBC를 눌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MBC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래 MBC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랑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조직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하면서 다시 어떤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면서 MBC가 시청률을 복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보통 한 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편이 보통 한 2-3%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한 우리나라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로 이런 시청률이 되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시청률 조사를 하니까 뭐 전체 국민으로 샘플링을 하니까 딱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KBS가 보통 한국 국민의 한 5명 중에 1명이 보고 그 절반이 SBS 정도 되고 MBC가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종편이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다. 한 우리나라 방송뉴스 시장은 한 보통 이 정도의 그림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이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사실 TV 수사한 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게 헷갈릴 텐데 방송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TV 수상기에 나오는 방송을 볼 때 크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지상파랑 케이블 방송, IPTV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요새는 다 유료 TV를 많이 보니까 거의 이제 채널의 구분이 없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KBS, MBC, SBS 이런 건 지상파 방송이죠. 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방송입니다. 왜 무료를 하냐면은 이른바
방송을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냐면은 방송 시간을 광고를 파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방송이나 IPTV는 유료 방송이죠. 그래서 이 방송들은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IP, 그러니까 인터넷선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블 방송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이제 케이블 방송인데 2012년도 때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케이블 방송도 지상파 방송처럼 다양한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 보면 이제 오락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뉴스도 하고 뭐 시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 방송은 원래 그렇게 다양한 편성을 할 수 없었는데 케이블 방송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종합 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 편성 채널이 우리가 알고 있는 JTBC, 그 2012년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JTBC라든가 그 다음에 TV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널 A라든가 그 다음에 MBN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인 거죠. 이 방송은 뭐냐면은 케이블 방송 중에서 지상파처럼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주로 이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한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쟁점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깊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달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이 있죠. 그러니까 KBS, MBC, SBS 이런 건 전국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9시부터 KBS 예를 들면 9시부터 우리가 9시 40분까지 방송을 하면은 한 20분은 전국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전환되죠. 그래서 춘천 MBC라든지 춘천 KBS라든지 혹은 뭐 광주 KBS라든지 부산 KBS 이런 식으로 지역 방송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넓은 범위를 커버리지 하느냐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재원,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방송의 재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상업방송은 보통은 이제 민영방송인 거죠. 상업방송은 보통 이제 민영방송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할 수 있죠. 공영방송은 사실은 국가가 소유한 거 아니에요. 국영방송은 아니지만은 국가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영방송은 그야말로 민간이 갖고 있는 거죠. SBS 같은 게 대표적이죠. SBS의 대주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업체인 태영이라는 곳 아닙니까? 이게 1992년도 때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재원으로 봤을 때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은 시청료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광고도 받습니다. 상업방송은 철저하게 광고 수입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느 나라나 보면은 그러니까 신문의 시스템과 방송의 시스템이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신문을 보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폭넓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즉 설립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문 설립은 사실은 신고만 하면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은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문에게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굉장히 신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좌부터 극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신문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즉 외적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한 신문들을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해줌으로써 외적 다양성을 구현함으로써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출판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가 이제 규제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신문에 대한 내용 규제는 거의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도 하고 심지어 내용 규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의 내용 규제도 하거든요. 왜 방송을 이렇게 하느냐? 이 이유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신문은 사실은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없죠. 내가 의지만 있으면은 프린트해서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방송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방송은 이제 전파라는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파는 제한된 자원이고 국민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적 수탁자가 되는 거죠. 공적인 자원을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공적 수탁자가 되니까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방송은 신문에 비해서 너무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설립의 자유보다는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사업권을 따려면은 방송 주파수를 대여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처럼 굉장히 무수한 매체가 설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과점, 독점이라든지 과점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밖에 없으니까 신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신문들이 설립해서 그냥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도록 하지만은 신문의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설립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한두 개만 만드는 겁니다. 한두 개만 설립해 주는 거죠. 그죠? 과거의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한두 개 만든 신문이 굉장히 극좌적인 생각 혹은 극우적인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인 경우에는 내적 다양성, 즉 과점 시장이나 독점 시장이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두 개의 기관이 규제를 하는데, 일단 소유권이라든지 혹은 인허가권 규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내용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신문을 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방송을 볼 때는 조금 이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요, 크게 개념적인 겁니다만, 크게 미디어 시장은 크게 신문 시장과 방송 시장으로, 방송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신문에서는 광범위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설립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혹은 또는 어떤 시장의 강자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문 시장은 일종의 어떤 상업주의를 허용하는 거죠. 상업주의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론 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 시장도 상업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어떤 중심을 잡는 상업성을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어떤 방송사를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BS죠. PBS고, 영국 같은 경우 우리가 유명한 BBC 같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NHK. 즉 어느 나라든지 이런 미디어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으로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 공영방송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공영방송 KBS입니다. KBS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MBC를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공영방송을 하려면은 소유권과 재원을 기준으로 보는데, KBS는 소유권은 물론 이제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공영으로 운영되죠.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있고, KBS의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KBS 이사회가 있고요. KBS 이사회가 있고, 그 아래에 여기서 이제 사장을 선임해서 KBS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MBC는 어떻게 하냐면은 MBC 이사회가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방문진이라고 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방문진이 있고 그 아래에서 사장을 선임해서 여기서 이제 MBC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 상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상위에는 역시 방송통신진흥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인 거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혹은 여당의 입김이 세다고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업언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MBC는 이런 측면에서는 공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KBS는 공영이죠. 그리고 재원의 측면에서 KBS는 수신료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수신료는 지금 전기료를 낼 때 같이 수신료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MBC는 수신료 수업이 없습니다. MBC 수신료가 없고 철저하게 광고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MBC는 이 기준을 봤을 때는 민영이거든요. 민영이거나 상업언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MBC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만약에 MBC를 공영으로 본다면 한국에는 공영방송이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BC의 지배구조 혹은 MBC의 어떤 성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MBC를 민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1공영 다민영,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KBS만 두고 MBC를 SBS처럼 민영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혼란이 있었죠. 뭐 이런 맥락입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든지 하나의 공영방송이 있는데 한국은 MBC의 경우에 그 정체성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영적인, 그러니까 지배구조나 운영 방식에서 공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언론들이 이제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MBC 역사는 원래 1961년도 5.16 쿠데타 세력, 즉 군사정권에 들어오면서 국영방송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잡아보니까 방송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을 만듭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이른바 KBS법을 제정해서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방송이랑 공영방송이랑 사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거냐 아니지만은 모르겠지만은 국영방송은 사실은 방송국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공영방송은 그런 건 아니죠.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중앙방송국, 방송국과 16개 지방방송국들을 다 통합해서 KBS라는 네트워크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도 때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언론 통폐합을 하는 걸 합니다.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KBS 중심으로 상업방송, 그 당시에 TBS, 당시에 삼성이 갖고 있던 민영방송인 TBS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KBS2로 흡수하면서 KBS와 MBC라는 이제 2개 방송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1998년도 때 방송공사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죠. 민주화 이후가 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신문도 언론의 자유라는 것들이 등장했고 방송에서도 언론 자유라는 것들이 요구되면서 KBS법을 다시 개정해서 아까 같은 이사회를,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KBS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는 걸 두고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을 통해서 방송 전반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KBS가 국가기관 방송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는 어쨌든 5.16 쿠데타 때 국영방송 출발해가지고 공영방송,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성장해 온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굉장히 종속돼 있다가 점점점점점으로 독립해오는 일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BC는 뭐냐? MBC의 역사는 KBS랑 완전히 다릅니다. MBC는 원래 1959년에 원래 부산 지역에 있는 상업 라디오 방송의 문화방송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부산 지역에 재력가가 있었는데 재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김지태라는 사람입니다. 김지태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그 부산 라디오 방송이랑 그 다음에 부산일보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그것하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방송 즉 MB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재벌이었으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개인 민영 방송으로 출발한 거죠. 근데 5.16 쿠데타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김지태가 부정 축제자로 몰리면서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몰수당하는데 그때 방송국을 뺏어요. 그 당시에 MBC를 뺏어요. 뺏어서 어디에 주냐면은 5.16 장학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소유로 넘겨줍니다. 이 5.16 장학회가 어디냐면은 지금 정수장학회입니다. 정수장학회가 뭡니까? 박정희의 정과 유경수의 수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개인 거라고 딱 따라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대를 넘겨주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었는데 어쨌든 개인의 재산을 그때 뺏은 거예요. 부정축제자의 이름으로 방송국을 뺏어서 정수장학회, 5.16 장학회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장학회 밑으로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MBC는 민영재산으로 됐다가 5.16 쿠데타 이후로 정수장학회라는 어떤 공익재단 밑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다가 74년대에는 이제 정부 지시로 경향신문과 통합하죠.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는 그만큼 이 MBC라는 것들이 정부 지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때 역시 신군부 때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경향신문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 가맹사의 주식을 다 51%씩 넘겨받아가지고 네트워크가 됩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춘천 MBC, 광주 MBC, 대구 MBC 이런 것들의 지분을 다 반 50+1 넘겨받아가지고 MBC도 전국 네트워크 방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MBC의 지분의 70%를 KBS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사실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가 KBS를 지배하고 그리고 KBS가 MBC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방송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민주화 이후로 1980년대 민주화 이후로 이 방문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방문진이 KBS에 넘겨줬던 지분 70%를 MBC로 방문진으로 돌려줍니다. 이거의 지배구조인 이 방문진이 만들어진 거죠. 민주화 이후로. 그래서 여기로 가 있던 지분 70%를 다시 방문진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MBC의 대주주는 누구냐면은 방문진과 정수장학회입니다. 그래서 방문진이 70%를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언론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MBC가 과연 공영이냐 민영이냐 구조를 보고 역사를 보면은 원래 출발은 김지태라는 개인이 만든 민영방송인데 우리 한국사의 굴곡 때문에 공영적인 체제로 운영됐다가 되고 있었어서 공영방송처럼 보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원을 보면은 공영방송이면 재원을 이제 공적인 재원을 써야 되는데 또 공영적인 운영을 하면서 재원은 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인지 민영 혹은 상업방송인지 정체성이 애매한 거죠. 이게 MBC의 MBC와 부딪히는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개의 공영 이런 체제를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처음에 문제로 돌아가 보시죠. 왜 방송은 신문에 비해서 더 많은 규제를 받는가 보시죠. 실제로 이제 방송을 규율하는 법을 방송법이고 이제 신문을 규율하는 법은 신문법입니다. 근데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교해 보면은 방송법에는 있는데 신문법에는 없는 조항들이 있고 신문법에 비해서 방송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죠. 관련법의 목적을 보면 신문법은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죠.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문화 향상, 방송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약간 더 까다롭죠 이쪽이. 사회적 책임 조항을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 질서, 독자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 국민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그리고 민족 여론 형성, 지역 간, 계급,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 조장 금지,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 금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회성 조장, 음란 퇴폐 및 폭력 조장 금지. 사회적 책임에서 더 강한 규제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신문법에는 공정성 및 공익성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은 방송에는 공정성 및 공익성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보도의 공정성, 편성의 차별 금지, 국민윤리 및 정서 감정 존중,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신장, 소수 집단 보호, 지역 균형 및 민족문화 창달, 사회교육 기능, 표준말 보급 및 언어 순화, 의견의 균등한 기회 보장, 기회 제공.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도 여론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방송도 큰데 왜 신문법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에 대한 조항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방송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신문법이고 이쪽이 방송법입니다. 이쪽이 신문법, 이쪽이 방송법입니다. 그러면 신문에는 공익성과 공정성과 공익성이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죠. 신문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달성한다고 보냐면은 아까 했듯이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서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즉 다양한 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서로 올바른 의견, 올바른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마켓플레이스 오브 the idea. 이 이상을 신문시장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방송의 경우에는 설립의 자유로운 설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파수라는 것, 공적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니까 다양한 언론이, 다양한 방송사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종의 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소수의 방송국에게 내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신문처럼 다양하게 설립돼서 다양하게 경쟁할 수 없고 몇 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몇 개는 그것이 치우치거나 혹은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는 각각의 방송사들이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규제 조항도 보면은 신문의 규제 관련해서는 소유 제한과 여론 집중적 제한밖에 없습니다. 소유 제한도 많이 약화됐지만 어쨌든 소유 제한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방송, 하나의 사주가, 하나의 어떤 기업이나 사주가 여러 개의 신문사를 막 어떤 무제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여론 집중도 너무 이제 여론 시장을 장악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이 정도의 어떤 뭐랄까 집중 제한이 있는데 방송은 이거보다 규제가 훨씬 많아요. 소유 제한은 당연히 있고 제어가 제도가 있어요. 즉 주기적으로 방송 주파수 허용권을 허가해 주는 거죠. 방송 평가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방송이 공정성 및 공공성,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라든지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 문제 조정을 했는지 이런 평가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다양성 및 시청률 점유 제한 같은 경우도 계속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시청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낙후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편하게 방송을 볼 수 있는지 계속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제가 이렇게 신문은 거의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유, 방송은 많은 규제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신문 매체와 방송 매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매체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외적 다양성을 추구하는지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지 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방송을 왜 더 많은 규제를 하느냐? 물론 이제 아까 방송법에서 봤다시피 방송도 언론 자유의 요구를 합니다. 언론 자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방송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제작과 편성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자유롭게 편성하고 자유롭게 제작하고 그 제작한 것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방송에는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규제가 소유와 진입 규제를 합니다. 소유 진입 규제. 그러니까 소유권, 한 사람이 여러 개 방송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소유권 규제와 진입 규제. 아까 방송 주파수 사용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인용화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유와 진입 규제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입니다. 그리고 내용 규제를 합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용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규제는 우리 저번에도 봤다시피 굉장히 어떤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용을 규제하지 않지만은 방송의 경우에는 내용 규제를 합니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왜 내용 규제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송의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뭐 음란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이런 것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봤던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 자유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죠. 아까 했듯이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즉 주파수 자원이라는 것들은 한정된 자원인 거죠. 이게 공적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주파수 자원은 공적 자산으로 보는 거죠. 이건 공적 자산이고,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적 자산의 공적 수탁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수탁자니까 이 사람들은 특수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전체 공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특수한 요건이 부여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근데 이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최근에는 의문이 들고 있죠. 왜냐? 과거에는 주파수를 통해서 이른바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이 됐지만 최근에는 케이블이라든지 IPTV라든지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SBS라든지 MBC라든지 KBS는 주파수 자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은 MBN, JTBC,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이 종편들, 이건 케이블을 이용하고요. 물론 CJ 이런 것도 케이블을 이용하고, 여기가 운영하는 또 방송사들이 많죠. 케이블 TV들이, 채널들이. 그 다음에 IPTV라 해가지고 사실상 인터넷과 방송이 사실 융합되어 있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죠? 이러면서 과거에는 주파수를 통해서만 방송을 송출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송 규제의 근거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은 외국을 중심으로 이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을 근거로 한 방송 규제의 근거가 약해지면서 방송을 굉장히 자유화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도 2009년도, 2012년도 때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들이 허가된 거죠. 더 이상 방송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파수 채널이라는 게 송출 수단이라는 게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은 자유롭게 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 속에서 이런 종편이 등장하는 거죠. 또 하나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도 신문과 다르게 방송은 누구나 보고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근거인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공영방송은 아까도 했지만은 신문시장도 그렇고 방송시장도 그렇고 상업주의가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소외계층이라든지 혹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중심 매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공영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은 특별히 방송 중에서도 공익 추구라는 이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국가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 추구한다는 건 여기서는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필요하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어야지 공영방송이 민주주의도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재원을 독립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공영방송의 재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금을 부여하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원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TV 시청료라는 겁니다. 독립재원을 줌으로써 눈치 보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치적 독립입니다. 정치적 독립이 확보돼야지,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확보돼야지 방송이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 편에서 공익과 민주주의와 양심성에서 실현할 수 있는데, 한국의 공영방송은 바로 이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은 이제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를 우리는 왜 할 수 있다고 하냐면 방송이란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의 내용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연방대법, 미국 연방대법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1996년도에 레드라이언사랑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FCC라고 하는데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그 기구인데 독립기구죠. 대통령이 임명해서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FCC 위원을 임명하고 정부랑 독립되어 있는 독립위원회인데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은 레드라이언사라는 이 라디오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쿡이라는 작가가 좌익 활동을 했다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쿡이 방송사에다가 야 그건 나는 좌파가 아닌데 왜 나를 좌파로 매도했냐 해가지고 반론권을 요청했는데 이 레드라이언사, 이 라디오 방송사가 거절했어요. 우리는 뭐 언론 자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FCC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FCC가 이 라디오사에다가 반론 방송 처분을 내렸어요. 니네 라디오사가 잘못했으니까, 즉 쿡은 좌파가 아닌데 자익 활동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했으니까 반론 방송을 해 이렇게 했는데 레드라이언사가 수정법 1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언론의 자유고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언론 자유는 지고의 가치인데 왜 우리한테 반론 방송을 하더라 해서 우리 방송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냐, 이런 그래서 연방대법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FCC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공정성 원칙을 근거로 해서 수정법 1조가 보장한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거죠. 즉 방송의 경우에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거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신문에 봤을 때는 대개는 어디가 이겼죠? 표현의 자유 조항이 이겼죠. 언론의 자유가 이겼는데 이 방송과 관련해서 특히 라디오 방송이다. 라디오 방송과 관련해서는 FCC가 이겨요. 즉 공정성 원칙이 이겨요. 왜냐?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FCC의 조치는 권한범위 내 합당한 행동이다. 그리고 방송매체의 특수성, 공공수탁자의 원칙, 공익, 그리고 주파수의 희소성을 근거로 해서 방송사에 대한 내용 규제는 정당하다 본 겁니다. 즉 방송의 경우에 라디오의 경우에는 그 방송이니까 방송은 공정성, 페어니스 독트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것의 특수성, 공공수탁자, 공익, 그 다음에 주파수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고 그 공정성의 근거에서 내용 규제를 해야 된다. 공정성을 어겼을 때는 내용 규제를 해야 된다고 공정성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표현의 자유보다 방송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신문매체와 다른, 심지어 미국도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방송매체의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근거는 방송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뭐냐면은 1987년도 때 같은 미국의 FCC가 그 공정성 원칙을 폐기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방송이나 라디오 매체에서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의 희소성의 원칙이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송 채널이 그야말로 사실상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넓어졌기 때문에 방송 주파수의 희소성을 근거로 공정성을 요구하는 내적 다양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매체만 공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라고 판단한 것은 공정성 원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이상 방송의 공정성을 근거가 됐던 희소성의 원칙이 케이블 TV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FCC도 공정성 원칙을 폐기하는 거죠. 이 이후에 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기존의 강력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이후에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흡사 신문과 같은 어떤 자유, 뭐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우파 라디오 프로그램, 왜 폭스, 그러니까 우파 라디오 프로그램은 뭡니까?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내적인 다양성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막 집중적으로 하는 막 그런 라디오 방송들이 굉장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파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랄까, 최근에 트럼프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고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 혹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파 방송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즉 방송이 신문처럼 굉장히 정파적인 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폭스뉴스, 사실은 미국의 방송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른바 미국 방송시장은 상업방송의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이라고 하는 ABC, MBC, CBS 이런 상업주의 방송, 이건 네트워크 방송인데 상업 방송입니다. 거기에 이런 상업 방송이지만은 1960년대에 공영 방송이라는 PBS가 등장했는데 이것의 시청률은 한 2%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방송은 철저하게 상업 방송 위주예요. 상업 방송 위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케이블을 통해 케이블 방송이 등장하면서 매체가 다양해진 겁니다. 그 맥락으로 CNN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뉴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는 이 과점 시장이니까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공정성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매체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희소성을 근거로 해서 규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본 거죠. 그래서 폭스 방송이 등장하면서 폭스 방송은 더 이상 이런 매체들이 갖고 있는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폐기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우파적인, 반민주당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방송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87년 FCC가 공정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어쨌든 이렇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신문과 비교했을 때 방송은 왜 더 많은 규제가 되는가? 그다음에 그리고 방송 규제의 어떤 그런 근거는 뭔가?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는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역사와 그리고 BBC 사례까지 해외 방송 시스템의 역사까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뭐랄까, 원래 계획은 제가 이거 한 2배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말이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방송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좀 강의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강의가 1시간을 넘었으니까 강의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역사, 그 다음에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쟁점, 그 다음에 BBC 모델, 가장 우수한 공영방송 모델이라고 하는 BBC 모델을 보여주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정책 5주차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때쯤에는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우리 코로나19지만은 집에 내려가셔서 혹은 뭐 집에서 가족과 친지분들과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